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축구 스포일러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부담스러운 명칭은 너무 부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축구 백과사전 축구 스포일러.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면 한마디로 본인을 정의하면 뭐라고 해드릴까요? 그냥 저 축구 해설위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 제가 요즘 축구 해설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최연장자입니다, 제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축구 해설위원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제가 다음부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얘기하더라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준희의 축구를 통해 가지고 유럽의 참 여러 유수 클럽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클럽들의 역사, 감독 이런 이야기들도 부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한준희 해설위원의 팀이죠. 아스날을 한준희의 축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스날과 토트넘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그러지 네. 마세요. 전 세계 축구팀들이 다 저의 팀입니다. 그래도 남미 마음속에 팀도 저의 팀, 아프리카 네. 팀도 다 저의 팀입니다. 마음속에 약간은 지분이 더 있죠. 아스날이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로 오늘날 이만큼 만드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팀이라니까요. 예. 아스날과 토트넘이 나왔으니까, 아스날과 토트넘이 나왔으니까 이 팀도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런던의 또 다른 숙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첼시죠. 네. 예. 아스날은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네. 첼시는 푸른색이어서 물론 이제 토트넘이 이제 하얀색의 토트넘이 북런던 라이벌이긴 합니다만, 또 이 색깔적으로만 보면 왠지 이 푸른 피와 붉은 피의 대결 같아서 네, 첼시가 예전부터 저는 상당히 라이벌처럼 사실 느껴졌었어요. 하얀색, 붉은색, 파란색이면 이게 태극기인데요, 이거는. 그렇네요. 네. 뭔가 섞일 수 없는 그런 색깔들의 대결이고,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 한준희 해설위원과 주로 이제 콤비로 또 자주 언급이 되는 장지현 해설위원이 첼시의 또 광팬이시기 때문에 또 네. 그쪽에서도 약간의 라이벌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장지현 씨랑은 라이벌리 없는데요. 장지현 씨가 사실 저는 축구 보는 안목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축구 보는 안목이 좋은 사람이 왜 첼시를 좋아할까?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군요.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 네. 사실 소위 말하는 근본, 역사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야, 너 언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날과 토트넘, 첼시를 따지고 봤을 때 첼시가 가장 동생이네요. 그렇죠. 예. 창단 연도로만 봐도 첼시가 1905년에 창단했으니까 예. 훨씬 동생이죠. 훨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어쨌든 1905년 창단했고 런던의 남동쪽 이제 풀럼 지역에 창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런던 안에서의 더비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풀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풀럼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요즘 첼시 대 풀럼을, 글쎄요, 역사적인 견지에서는 더비가 맞지만 첼시 대 풀럼을 라이벌이라고 하는 경우는 진정한 라이벌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네, 현실적으로 보면 풀럼이 그만큼 이제 첼시보다는 좀 뒤처져 있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한 적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아니었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이렇게 런던의 팀들을 봤을 적에 벌써 한 21세기 이렇게 들어설 그 무렵부터는 첼시와 아스날의 라이벌리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런던 지방에 가면 거기서는 여전히 아스날과 토트넘이 엄청난 정말 무시무시한 라이벌로 존재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인터내셔널한 시각에서 보잖아요.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왠지 아까 빨강 파랑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스날과 첼시가 좀 라이벌처럼 보였는 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잉글랜드 리그에 외국인 잘하는 선수들이 좀 드물던 시절에 90년대죠. 헤이젤 참사 이후에 잉글랜드 리그가 좀 하향세를 탄 이후에 사실 거기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첼시가 좀 선구적으로 외국인 선수들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호화로운 느낌을 주는 팀이 첼시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비알리 선수, 디마테오 선수, 졸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차례차례 첼시에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첼시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은데 보면은 또 이탈리아 선수들이 좀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스날은
이제 96년에 벵거 감독이 오면서 벵거 감독의 영향으로 프랑스 유망주들이 이제 많이 왔고, 특히 이제 티에리 앙리라든가 엠마누엘 뿌띠 같은 선수들은 사실 또 모나코 출신이거든요. 벵거 감독이 모나코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선수들이 왔고, 그 벵거 감독 오기 조금 전에 이제 베르캄프 선수가 이미 영입이 돼 있었는데, 베르캄프 선수 영향으로 오베르마스 같은 또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후에 아스날에 많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왠지 첼시는 이탈리아 색깔이 좀 같은 또 푸른색이에요. 또 그 진해 보이고. 그렇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아스날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냄새를 좀 풍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팀이 딱 이제 런던에서 만나면 그 해외에서 당시에 보기에는 이거는 잉글랜드 클럽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왠지 그 유럽 대륙의 클럽들끼리의 대결 같은 그런 맛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첼시와 아스날이 그런 의미에서는 한 90년대 한 후반부터는 왠지 모르게 라이벌 같은 냄새가 좀 짙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즈음부터. 네. 네. 하지만 사실 그 시기까지 팀들이 이뤄놓은 역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스날이 첼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첼시 설명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스날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은 13차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한 팀이고, 첼시는 6차례 우승을 했는데 6차례 중에 5차례가 사실 21세기에 한 겁니다. 네. 바로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렇죠. 구단주가 도착한 이후에 한 거고, 그 이전에 한 우승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3대 6입니다. 아직도. 요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오기 전과 온 후도 네. 이제 첼시의 역사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잉글랜드의 갑부 구단주, 뭐 그냥 세계적인 갑부 하면은 만수르 구단주가 딱 생각이 나는데, 오죽하면은 만수로가 나오겠습니다. 예, 만수르 이전에는 로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름도 로만, 왠지 로만 엠파이어 같지 않습니까? 예. 로마 제국. 요 정도는 또 말해줘야 이 교육방송의 또 컨셉에 부합하거든요. 로만 엠파이어. 예.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당시에 이제 1억 4천만 파운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2천억 원 정도의 돈으로 이제 첼시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2천억 원이면은 이건 구단 인수 사실 꿈에도 못 꾸는 액수예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2천억 원짜리 선수 한 명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네이마르 선수가 거의 뭐 3천억짜리 선수라고 하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는 요 돈이면은 첼시 인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고, 인수 첫 시즌에 1억 파운드 가량을 투입해서, 한화로 하면 이제 1,5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11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팀을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시키죠. 네. 그때 가장 처음에 이제 영입된 선수 중에 한 명이 데미언 더프 선수. 그때 잉글랜드 리그에서는 아주 정말 대단한 유망주로 이제 손꼽혔던 아일랜드의 선수죠. 폭주기 관차 뭐 네, 이런 네. 별명이 있었어요. 네, 더프 선수를 비롯해서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로벤 선수 등등 이제 네, 뭐 유명한 크레스포 등등. 그렇죠. 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또 이 1,500억 원은 지금 개념으로는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별반 액수는 아니에요. 또 1,500억 원이. 왜냐하면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선수 몸값이 이제는 1,500억 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피구라든가 지단 선수 몸값이 한 600억 원에서 한 700억 원 사이? 그 네. 정도였던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그 그렇죠. 정도. 네, 네. 지단 선수 몸값이 700억이 안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면은 아주 잘하는 선수 10명 이상이 영입이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지금 개념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때 11명으로 이제 첼시가 리빌딩을 했는데, 지금 개념이라면 이거에 한 7, 8배는 써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몸값 자체가 많이 지금은 격상이 돼 있습니다. 뭐 1,500억 원에 7, 8배면 거의 조단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요즘은 1,000억짜리 선수 예를 들어 10명을 영입하려면 그 정도 들지 않겠어요? 참 숫자만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때 로만 구단주가 쓴 돈은 그 이전의 축구 세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없었던 정말, 돈이죠. 네, 눈이 예. 휘둥그레지는 만큼의 규모의 액수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러시아 재벌의 엄청난 투자에 불신의 시선,
뭐 좀 약간 시기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잉글랜드의 어떤 문화와도 약간 관계가 있는데 예. 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세리에아 이탈리아 리그나 저희가 앞으로 또 이탈리아 리그도 뭐 다뤄드릴 시간이 존재하겠습니다만 이탈리아 리그는 이미 돈을 많이 쓰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90년대에 상당히 돈을 많이 썼고 뭐 이탈리아 리그에 모든 스타가 다 모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라도나에서 뭐 바티스투타까지 뭐 다 네. 이탈리아에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도 예전부터 세계적인 또 뭐 남미라든가 이런 데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잉글랜드는 뭔가 좀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는 약간 그런 전통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하, 네. 축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자부심. 네. 축구는 뭔가 정말 정열, 투쟁심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돈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또 축구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부들이 들어와서 이 클럽에 막 이제 자신의 자산을 막 퍼붓는 이런 거부를 조금 이제 조롱 섞인 표현으로 슈가 데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설탕 주는 아버지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슈가 데디에 대해서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네. 우호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의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웬만한 클럽들이면 우리도 돈 많은 분이 좀 와서 인수해 주세요 이런 클럽들이 거의 다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적료 규모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즘은 어떤 문화와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마인드도 이 시대와는 조금 달라졌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로만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가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만 등장 이후에 15년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리그 우승 5번, FA컵 5번 우승했고 챔피언스 리그 1번, 유로파 리그 2번. 이 엄청난 성적을 냈어요. 뭐 리그 우승 5번도 대단하고요. 예. 챔피언스 리그 우승 1번이 아스날 팬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런던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그렇죠. 예. 잉글랜드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팀이 맨체스터 지역에도 있고 리버풀 지역에도 있고 뭐 노팅엄, 아스톤 빌라 같은 팀도 있잖아요. 근데 런던에서는 첼시밖에 없는데 전통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먼저 도달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에 어쨌든 이 로만 구단주의 어떤 이런 광범위한 투자 그리고 사실 이후에 좀 자기 마음대로 감독을 멋대로 좀 많이 바꿔서 그렇지 그래도 능력 있는 감독들을 계속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바로 그게 무리뉴 감독이죠. 네, 그렇죠. 예. 가장 그 선구자이자 대표가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고 그 이후에도 뭐 유명한 감독들은 많이 왔었죠. 그런데 네. 이제 다만 로만 구단주의 약간의 문제는 구단의 어떤 운영적인 차원이라든가 선수단의 운영적인 차원은 사실은 구단의 어떤 전문적인 경영 대표, 우리가 이른바 CEO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선수단 관련 부분은 역시 감독에게 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만 구단주는 그런 부분에 조금 개입을 많이 했어요. 선을 약간씩 넘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단을 만들 때 제가 이거 으라차차 만수로에게도 조언을 한 자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오너가 있고 CEO가 있고 뭐 풋볼 디렉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코치, 매니저가 또 있거든요. 다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오너라고 해서 사실 자기가 직접 CEO처럼 나서는 건 아닌데 이 로만 구단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너이자 CEO이자 어떤 때는 감독 같은 역할까지 함으로써 사실 첼시가 이 로만 치하에서 감독을 좀 많이 바꿨던 그렇죠. 그런 원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 팬들 입장에서 보면 로만 구단주는 첼시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그렇습니다. 고마운 구단주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를 비롯해서 특히나 좀 구단에 대한 사랑이 너무 좀 지나쳤던 나머지 말씀하셨던 그 감독들과의 잦은 마찰, 개입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경향은 그다지 고쳐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로만 구단주가 첼시에서 손을 떼기 전에는 그 성향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첼시가 이 로만 입성 이후에 이뤄냈던 업적과 어떤 선수단의 퀄리티는 그 아스날 팬 입장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부러운 것이었고 또
첼시는 그 이전에 정말 리그 한 번의 우승에 그쳤던 것을 5번의 우승을 추가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챔피언스 리그 재패를 함으로써 유럽 챔피언의 최초로 오른 또 런던 클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뭐 칭찬을 아무리 해도 또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창단한 이후에 100년 동안 리그 우승 딱 한 번 했는데 로만 구단주가 오고 나서 리그 우승 5번을 했으니까 15년 동안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시즌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시즌 막바지까지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두고 몇 팀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결국은 3위로 마무리를 지었고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업적을 또 남겼습니다. 네,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 준우승 팀이 아스날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 또 첼시 아스날이 결승전에서 만나서 이제 첼시가 우승하는 결과가 됐는데 뭐 그날 경기를 보면 첼시가 우승할 자격이 훨씬 더 많았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사실 그 뭐 수비 무너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승하기 어려웠던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첼시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승 축하보다도 이제 소준일 아나운서가 다음에 할 질문이 그러면 다음 시즌 첼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그 매번 이제 매편 하는 걸 보면 예. 꼭 다음 시즌 얘기를 묻더라고요. 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첼시가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는 다른 뭐 해외의 많은 지금 평가도 그렇습니다만 첼시는 조금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게 저희 이 녹음 기준 시점에서는 일단 첼시의 감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유리하지 않느냐,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새 감독이 일단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바뀐 새 감독이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일단 큰 화두로 대두가 되겠고, 그리고 첼시가 일단 지금 FIFA 징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덴 아자르라는 에이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상황에서 물론 임대 선수 복귀라든가 기존에 등록해 있던 뭐 코바치치 같은 선수를 계속 영입하면서 이제 계속 등록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어떤 팀을 크게 변혁시킬 만한 어떤 외부 차원에서의 영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새롭게 임명되는 감독이 기존의 선수단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듯이 첼시는 다음 시즌에는 저도 좀 예측히 어려운 팀이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새로 올 감독의 역량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 이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소, 좀 걱정되는 요소가 현재까지는 좀 많이 보이는 게 첼시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팀 있잖아요. 예. 이런 팀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효율적으로만 잘하면 또 으쌰으쌰해서 하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그 헝그리 정신, 그 잘할 정신력,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네. 것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의 축구. 오늘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첼시 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